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깡신의 귓방무비 오늘도 귓방하기를 맞아보는 걸로 네, 하고요.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안녕하세요. 깡스토리입니다. 와. 항상 어색한 시작. 맞아. 어쩌겠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걸.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하는지. 네. 네. 오늘은 힌트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옷도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 것도 있기는 한데 밀리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렇게 어딘가에 소속되신 분들의 얘기고요. 첫 마치?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강원도, 호주, 미국 중서부 네?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그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전혀 모르겠는데. 네, 그럼 투. 네네. 다음으로 가면 숲, 산, 건조, 사막. 근데 사막도 숲, 되고요. 산이 아 그러네. 건조? 그러면 재해. 자연재해, 산불? 네. 아. 오늘은 산불을 테마로 음.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사람들 전문 소방관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를 소방관 옆,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경찰서 그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고요. 네. 전문 소방관 분들의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가장 제가 영화 소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근 영화 중 하나일 그래요? 것 같고 2013년도에 있었던 실화 사건을 배경으로 2017년도에 개봉한 Only the Brave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은 전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이게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제가 음. 여태까지 소개드린 영화들이 넷플릭스에 그전에는 있던 게 많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소개하려고 찾아보면 다 없어.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에가 있고 어디에가 있고 그러니까 못 보겠어. 찾아보랬더니 그러니까요. 거기도 가입해야 되나. 네. 어둠의 경로로 가면 돼요. 어머 세상에. 네. 대놓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야넬 힐이라는 곳에서 애리조나주의 프레스콧 지역에 있었던 대형 화재인데요. 네. 미국에서도 최악의 화재로 꼽히는 그래요? 것 중에 하나였고 오, 신기하다. 그쵸. 네. 그리고 미국이 중서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원래 대형 산불들이 잘 생긴다곤 하는데 미국이 거기뿐만 아니라 땅이 그냥 넓잖아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일반 소방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렇게 산림 화재를 주로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 등장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일반 소방팀이었던 크루 세븐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최정예 진압팀인 그래닛 마운틴 핫샷 로 성장을 해나가는 이름들이 어려워요. 어렵다. 네. 그래서 이 핫샷 팀이 그 산불 최전선에서 투입되는 약간 엘리트 최정예 그런 대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산불 야넬 힐의 산불을 어떻게 진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거는 약간 특징적인 게 엄청 화려한 액션이나 그런 건 없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보통 소방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 이런 쪽을 다루면 액션씬 같은 게 나오곤 하는데 이런 거는 그런 하나도 없이 진짜 그분들의 삶? 영웅과 일반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방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 고민? 약간 그런 거를 쭉 시간대로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서요. 어쩔 때는 굉장히 힘이 있다가 어쩔 때는 싹 풀어지기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불 같네요. 네, 불 같습니다. 불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화려한 걸 안 넣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감독님이요. 조셉 코신스키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약간 SF에 특화되신 분으로 유명해가지고 불이 나오는 장면은 또 기가 막히게 장면을 뽑으셨어요. 왜 기깔나기에서 바꾸셨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그러면 백드래프트
베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는 아직 안 봤습니다. 아, 옛날 소방관 영화로 굉장히 음. 베스트로 꼽히는 거거든요. 건물 안에 화재 진압하는 거였죠? 네, 맞아요. 그거는? 그거랑 한번 비교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난 영화 기피디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 네. 오늘 또 찾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 백드래프트는 네.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체험관 같은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겠다. 다른 영화가 다른 걸 많아져서. 바뀌었죠. 그렇죠. 네. 워낙 많아져가지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분이 다른 작품 말씀드리면 오블리비언이랑 탑건 매버릭 같은 거를 조금 작품 하셨고요. 나오시는 출연자분들도 조시 브롤린이랑 마일스 텔러, 제니퍼 코넬리 이런 분들인데 다 공통적으로 탑건 매버릭에 나오셨더라고요. 직업을 바꾸셨군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그 소방관 이걸로 연을 이어서 다 같이 그쪽으로 가셨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출연을 하셨고, 또 각자 뭐 어벤져스 타노스로 등장을 한다든지 좀 굵직한 영화들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또 연기도 당연히 잘 해주십니다. 와. 성동일. 네. 그러니까. 네. 응팔, 응칠, 응사에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 네. 네. 이번 영화는요, 소방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부터 아침에 막 잠을 자고 있다가 전화로 깹니다. 그래서 산불 났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알림 삼아서 일어나는데요. 처음 나오시는 분이 이제 아직은 크루 7인 일반 소방대원으로서 팀장을 맡고 있는 에릭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배웅을 받으면서요, 출발을 하는데 이거 갑자기 체르노빌 첫 장면하고 너무 겹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것도 소방관 분들이 처음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소방관분들 항상 그러니까 손호준 화이팅. 네. 네. 오늘의 손호준인 에릭 씨는요. 네. 가는 도중에 팀원들을 이렇게 픽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분 등이 싹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도 팀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집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갑자기 줄이 쓱 내려오더니 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진화를 하러 같이 가고 있는 헬기가 물이 필요하니까 남의 집 수영장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헬기인 걸 보더니 그냥 집주인이 엄지척 이래요. 그랬더니 위에서도 엄지척 이러면서 서로 헤어진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자기 이제 수조에 물 채웠다 교신을 하고 물을 싹 뿌려줘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소강된 상태에서 이제 크루 7 팀원들이 불이 더 번지면 안 되니까 약간 타다 남은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을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물도 약간 뿌려져서 좀 진압이 어느 정도 됐나 보다, 정리되는 상태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저 멀리서 아직 너무 열심히 타고 있는데 제가 그 감독님이 SF 감독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불길이 어찌나 거센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저도 뜨거운 느낌이 막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대형 화재가 너무 일어나니까 그런 화재들은 주변에 온도가 상승을 해서 폭염주의보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선발팀, 최정예 팀인 다른 하샤팀이 와요. 근데 우리 에릭 씨가 능력이 좀 많고 경력이 많으니까 저거는 맞불 작전을 나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의를 하는데 핫샷팀이 완전 무시해요. 왜냐하면 핫샷이 미국에서는 총 3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선발팀은 타입 1으로 들어가고요. 타입 1A 1A? 타입 1A가 또 있고 또 타입 2가 있는데 크루 7은 타입 2여서 완전 치면 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류팀이잖아. 우리 팀 뒤에서 뒤치다거리나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런 무시가 너무 어처구니나 없을 정도로 마을이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루 7 팀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팀장님 말대로 했으면 저 마을 살렸다. 뭐냐. 이러니까 오늘의 사태를 기점으로 더 이상은 에릭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인 아만다랑 같이 이 진화대
를 창설을 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좀 사이가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듀엔 우리 이제 핫샷으로 가고 싶다 도와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 듀엔이 시장님과 자리를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시 소속으로 최초로 들어가는 핫샷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핫샷으로 들어가려면 또 시험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정예 팀이라고 불리는 거였는데 이 팀이 되려면 보통은 한 20명 내외로 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팀원도 충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더 훈련을 해야 해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날 브랜든이라는 또 다른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이 친구는요. 여태까지는 마약하고 막 그러면서 인생을 태어난 김에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막 허송세월을 하면서 엄마도 막 포기를 해요. 너 집 나가라 이러고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헤어졌던 전 여친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 여친이 얘가 너무 답이 없게 사니까 너는 이 애를 감당 못한다 하고 막 거절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던 날 아기 이름을 미카엘라로 지었거든요. 되게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딸 모습을 딱 보고서는 결심을 해요. 애를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이 면접장을 찾아오는데요. 하도 마약을 하고 다녀서 그런지 그 팀원들 중에서도 이미 이 친구가 쟤 완전 마약쟁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야, 너 가. 자리 없어. 이런 식으로 박대를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에릭 팀장님도 그 전에 마약에 빠졌다가 재활을 해서 치유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 같지 않은 거죠. 마약 그래서 치유 드라마였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너 왜 왔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쟤를 한번 믿어봐 볼까? 그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들 우락부락 울끈이불끈이 진짜 멋있는 전형적인 소방관들 사이에 우리 말라깽이 같은 브랜드는요. 훈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날 바로 훈련으로 구보가 들어가는데 에릭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대요. 산등성이 한 곳인데 다들 열심히 가요. 그래서 거기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호수도 있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에릭이 이거 눈에 다 담아놓으라고. 한번 산불 화재 경험해보고 나면 저거 다 불쏘시개로 보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 수 없으니 잘 고민해보고 하산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라고 하고 하산을 해요. 브랜드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못 들었구나. 네, 못 들었어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에릭이 계속 기다려주죠. 얘가 오기는 올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 의지의 브랜드. 어떻게든 그 와중에 인증샷도 찍어왔어요. 호수 앞에서 막 이런 장면으로 사진도 찍고 와서 보여주니까 이제 다들 빵 터져가지고 토닥토닥 해주고요. 물도 건네줘요. 아까 마약쟁이라고 싫어했던 친구가. 그래서 원샷을 딱 마시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으로 같이 투입이 됩니다. 304의 주우재. 어머? 맞아요. 종이 인형.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상식 퀴즈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생존 수칙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퀴즈로 막 돌발 퀴즈로 내기도 하고 막 땅 파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디펜스라고 해서 불길을 빠져나갈 수 없을 상황일 것 같을 때 그 발열 물질들을 차단해주는 약간 은박지 같은 텐트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한 시간 안에 해보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듀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이 게임 날이다. 산불 화재가 터졌는데 오늘이 너네 테스트 날로 적합할 것 같다 하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팀원들이 다 신나가지고 아싸 이러면서 막 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맞불 작전을 제안을 했다가 대차게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전화위복 삼듯이 이번 산불에도 맞불을 놓으면 좀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에릭이. 그래서 맞불을 놓기로 하고요. 정말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 크루 세븐팀은 드디어 그래닛 마운틴
핫샷 팀으로 승격이 되고요. 우리 브랜드는요, 이름이 플레임이 브랜드 맥도너였는데 구멍을 하도 많이 내는 친구여서 별명이 맥도넛이었어요. 저런. 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는 좀 받아들여져서 약간 철없는 막냉이 느낌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점점 융화가 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이제 딸도 있었잖아요. 미카엘라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직은 그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항상 훈련이 끝나고 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여자친구 집 앞에다가 막 그냥 놓아놓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기간이 좀 흐르니까 여친도 마음이 풀린 거죠. 저 친구를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소방관인데. 이제 미국은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근데 사고들을 워낙 당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1등 신랑감 중에 하나기도 그래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요. 책임감 있고. 갑자기 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건 삭제. 네. 넘어가요. 자체 삭제. 네.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왜. 자체 삭제. 네. 없던 걸로. 그래서 1등 신랑감까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는 마음이 풀렸으니까 얘기를 하러 나와요. 그러면서 네 아이니까 너도 한번 안아봐 해가지고 처음으로 안아봅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전 여친도 약간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같이 감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잘 지나가다가 드디어 화재 시즌이 돌아옵니다. 저희도 막 겨울 이럴 때가 화재 시즌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화재들이 터지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고 그때가 왔어요. 근데 일단은 한 차례 화재는 끝냈고 마을로 돌아와서 브랜든이 가족들이랑 같이 피크닉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벌써 좀 자라가지고 애기용 그네를 막 타요. 그래서 우리 애기 잘 탔네 하고 있는데 저 바깥으로 잘 타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나무들이. 네, 나무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이번엔 참으로 이색적이게도 마을을 지켜주는 막 수호신 같은 나무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있나 보더라고요. 2000년이 넘은 나무인데 저거 지켜내라라는 특이한 미션이. 명령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닛 마운틴 팀은 이제 점점 수원이 좋아졌기 때문에 손발이 척척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나무를 살려내고요. 그 앞에서 인간 피라미드 탑을 쌓아서 막 기념사진 이러면서 찍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더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브랜든이 주변 정찰을 하는데 그만 방울뱀한테 물려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헛 이러면서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마을도 지켜낸 데다가 나무를 지켜냈잖아요. 이제는 이 핫샷팀이 마을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우리 브랜든한테 너무 멋있어요.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이러면서 막 칭찬을 받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엄마인데요. 엄마가 와서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손녀를 생각해서 네 딸을 생각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게 엄마만은 아니었나 봐요. 브랜든도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는지 나도 알아 라는 착잡한 표정을 짓고요. 어쨌든 회복이 잘 됐는데 브랜든도 웃긴 게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하려면 해독제까지는 필요가 없고 약간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써보자라고 했는데 마약에 이골이 났잖아. 그래서 나 그냥 버틸래요. 이러고서는 버티다가 저녁이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날 마을에서 파티가 벌어져요. 성공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해서 그래서 시장님도 와서 우리 핫샷팀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장에 소속돼 있는 핫샷팀인데 일을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가족들끼리 그 사무실 앞에 모여가지고 가족들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초의 시 수속 핫샷이니까 아마 눈총이 따가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화재 시즌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번에 이런 특이한 사건도 맡게 되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가족들한테도 미리 양해의 말도 구하고 서로 또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점점 끈끈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브랜든이 에릭을 딱 불러와서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음. 내 인생을 바꿔줬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떠나고 된다. 싶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릭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나랑 비슷한 애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끌어주는 마음 때문에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서운한 거죠. 그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없냐? 다 너랑 똑같은 고민하는데 너만 빼줄 순 없다.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근데 아만다가 에릭의 부인이 그러는 거죠.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떠나갔는데 왜 유독 그러냐. 그래서 그래요. 사실 아만다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점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에릭한테 서운해지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처음에는 상호 합의하에 아기를 가지질 않기로 했었는데 아만다는 점점 마음이 변해간 거예요.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또 아기한테 의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으니까 갖고 싶었는데 에릭은 자기를 약간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도망을 가고 있는 곰? 그런 거에 비유를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렸을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화재를 진압하러 갔는데 진짜 불붙은 곰이 이렇게 불길에서 뛰쳐나와서 살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봤던 어떤 장면 중에서도 가장 흉측하고 아름다웠던 장면이었대요. 근데 그게 꼭 자기 같은 거죠. 언제 내가 저 화마에 피해를 입을지 모르고 근데 그 사이에선 계속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팀원들도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또 이끄는 팀장으로서 너무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기를 계속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아만다랑 충돌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소방관의 가족들이 되게 세심한 부분, 소소한 부분에서 그리고 큰 부분에서는 더한 충돌이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살아온 기간도 많고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둘이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찾아왔는데 야넬에 화재가 생겼다는 바로 그 소식이 들려오고요. 처음에는 되게 작은 벼락으로 시작해서 얼마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릭이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연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날씨가 안 도와줘서 엄청 큰 화재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였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분위기도 심각하고요. 이 하시아팀 말고도 3개의 하시아팀이 더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화재였겠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국면을 나눠서 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이라고 해서 하시아팀들이 보통 하는 게 주변의 나무들을 막 정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랑을 파내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맞불 작전을 할 때도 있고 바람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튼 그 저지선을 만드느라고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어탱커라고 해서 아까 그 헬기보다 조금 더 큰 날아다니는 비행물체? UFO는 아니고. 네. 무언가가 물을 많이 싣고서 그 비행기가 물을 싹 쏟아주는 걸 보고 에어탱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화재 장소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 맞불 놓은 거에다가 아이고. 잘못 착각을 해서 1차 저지선을 하필이면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그러져요. 어쨌든 근데 불은 꺼야 되니까 다시 저지선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근데 여기는 이미 망가져서 장소를 아예 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러 가는 중에 브랜든한테는 저 화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날씨 파악을 해달라라고 해서 정찰로 보내요. 그래서 브랜든이 계속 보고를 하는데 좀 평이한 상태로 바람이 유지가 되다가 해질녘 때쯤에 급변합니다. 갑자기 돌풍 같은 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으로 점점 다가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임무를 끝내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미 브랜든한테 다 덮쳐버린 거예요, 불이. 그래서 퇴로가 없던 중에
다행히도 근처에서 무전을 듣고 찾아온 다른 블루리버 핫샷팀의 한 분이 얘를 딱 구해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듣자 하니 이 블루리버 핫샷팀도 1차 저지선을 완수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번지고 상황이 계속 급변을 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는 그 다른 핫샷 대원하고 같이 피난 장소, 대피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다른 팀원들이죠. 이제 우리 그래닛 마운틴 팀원들은 이동을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중에 아직은 저거 막아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화를 도전을 해보기로 하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에릭이 다시 한번 봤더니 이번에는 돌풍이 아예 비를 몰고서 오는 더 큰 바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근데 정찰병이었던 브랜든이 나갔으니까 그 소식을 에릭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찰을 하려고 딱 봤는데 이미 불길이 너무 앞으로 다가와 버려서 작업을 다 중단시키고 당장 디펜스에 들어가라. 디펜스가 아까 호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건데 돌아갈 수는 없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너무 빨라서 퇴로가 없다. 이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해서 디펜스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에어탱커가 가는 게 보여서 무전을 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있다. 최전선에 있으니까 물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 에어탱커가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지고 불길이 거세져서 중간에 교신이 두절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위치를 찾지를 못해서 또 물을 못 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이 돼버려서 에릭이 영화 처음으로 당황을 하고 약간은 두려움이 섞인? 왜냐면 팀원들이 다 같이 몰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팀원들을 보면서 착잡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원들도 괜찮아, 우리 살아나갈 수 있어. 이렇게 다독이면서 디펜스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불길 자체도 엄청난 바람을 생성해낸다는 거를 이번 영화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강풍과 뭐라고 해야 되죠? 소리를 동반을 하는데요. 그게 싹 먼저 뒤덮고요. 그 바람이 그 다음에 완전히 제가 봐도 너무 뜨거워 보이는 불길이 싹 덮습니다. 네, 브랜드는 이거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전 상황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교신이 끊겼던 거, 자기들 디펜스 끝내고 무사하면 다시 연락 주겠다는 거를 다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어탱커랑 분부도 똑같아요.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막 어쩌지 이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그 불길이 그 지점을 지나갔을 때 구조 헬기를 띄웁니다. 근데 산이 이미 다 불타서 거의 전소가 된 그을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급하게 그 디펜스 장소를 찾아가다가 우뚝 서버려요. 불길이 너무 세서 디펜스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펜스를 했던 장비들마저 전소가 된 곳도 있고 그런 상태로 돼서요. 결국에는 브랜드는 20명 중에 19명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지는데 충격이 너무 세고 슬프면 사람이 분노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족들한테도 다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콧에 있는 한 중학교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로 하는데요. 브랜든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해요. 근데 아까 브랜든을 구해줬던 핫샷 대원이 좋은 생각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상황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 명이 살아있는 건 아는데 누가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누가 살아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소에 브랜든이 나타나면 서로에게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브랜드는 그 장소를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박차고 나옵니다. 음. 근데 그 장면을 아만다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뒤따라 나가는데 브랜든이 막 울어요. 내가 죽었어야 됐다. 내가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그 살아남은 죄책감 있잖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니까 아만다가 너가 살아남아서 에릭은 기뻐하고 있을 거다라고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다독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서로를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서 사람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핫샷 대원들이 살려냈던 2000년짜리 나무 있죠? 네. 거기를 이제 기억의 장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리는 물건, 사진 그런 것들이 다 놓여 있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미카엘라와 함께 브랜든이 그 장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그 13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브랜든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영웅들이었던 형제들과의 기억을 영광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는 그 말을 끝으로 그래닛 마운틴 핫샷 팀에게 이 영화를 헌정한다. 라는 글이 띄워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와, 이번에도 실화였구나. 네. 마무리가 너무 슬프게 끝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여러 개를 치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만 들었어도 액션은 하나도 없고 약간 심파로 들어갈 요소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좀 묵묵하고 담담하게 좀 그려낸 영화다 보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방관이라는 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우정이 쌓이는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처연한 슬픔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좀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슬픔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19명이 찾아보면 다 한두 명 정도 빼고는 20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20대 그쵸? 놀래서. 네. 20대 초인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이제 갓 대학생인 친구들 막 있으니까 또 좀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요. 이 팀은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시 소속 핫샷팀으로 해서 엄청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2008년도에 팀을 결성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인명을 살리고 굉장히 넓은 대지의 구규림들도 살려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화마를 피할 수 없었던 그 야넬힐 화재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최악의 화재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9.11 테러 이후로 19명이라는 소방관, 가장 많은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나무들 면적이 다 타버렸다고 하고요. 500명 가까이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집도 싹 탄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디펜스 작업을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건데 사실 디펜스 작업이 이게 영화상에서는 훈련을 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져서 종종 하는 건가 싶은데 이것도 최악의 상황에 정말 최후의 보루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50% 정도밖에 생존 확률이 안 되고 그 50%도 주변에 그렇게 불이 덮쳤을 때 타이밍 맞게 물을 뿌려줘야지 그 50%래요. 근데 영화상에서 보면 극중상에서는 이미 물을 한번 뿌리는데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1차 저지선도 그 물을 뿌려서 무너뜨렸었고. 그러네. 그래서 이게 기사로 찾아보면 1차 저지선을 망가뜨린 거는 실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디펜스 후에 연락이 두절돼서 못한 거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기사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서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디펜스라는 것 자체도 생존 확률이 낮은 것이었다라고 해서 좀 더 슬펐어요.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폭탄 이름은 모르겠는데 불을 일으키는
그걸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근데 일본이 목조 건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면 그게 단순히 불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일어난대요. 굉장한 강풍과 그리고 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그 온도나 이 정도가. 그래서 완전 전소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 그런 상황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게 시각적 연출로 뜨겁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 보면 아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실화들을 영화로 기록해 준다는 게 또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닛 마운틴 핫샷 팀 얘기를 다룬 거긴 하지만 핫샷이라는 그 사람들 전체를 기리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데 산불 발생 초기에만 투입이 되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시스템인 건데 사실 일반 소방대원들은 불을 완전 전소시키거나 제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산불은 제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약간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부터가 조금 남다른데 뭐 그 거대한 소방차 이런 걸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톱이랑 삽이랑 그리고 불 이렇게 할 수 있는 토치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탈 수 있는 나무나 목초 같은 것들을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랑을 파고 그런 식으로 진압 작업을 해나가는 건데 이게 방어선이라고도 하고 제가 저지선이라고도 했는데 영어로는 이게 fire line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방어선, 경계선, 저지선, 방화선 되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아무튼 뜻상 다가오는 불길의 길을 막아서 전소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넓은 대지를 확보를 할 때는 특히나 바람을 이용을 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느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이익인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맞아요. 본인들한테도 더 위험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무릅써야 되는 팀원들이기도 했고 또 이 저지선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저도 이번 영화 보고 찾아보면서 알았던 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불길이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지선 모양도 달라지고 어디에 둬야 좋은지 그런 게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해서 최전선에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고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 이루려고 무시하는 건 좀 너무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처럼 산 많은 데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화재의 특성이 확실히 다른가 보다 싶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6년 때 좀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확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도 그 일반 소방대원들이랑 다르게 소방청이 아니라 산림청 소속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이 터지면 그 일반 소방대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들이랑 같이 투입이 돼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막불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하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열악해서 인원도 보충하고 조금씩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일반적으로 보면 소방대원들이 장비가 다 같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도시에서 보는 분들은. 근데 산불 이 진화대 분들은 어떤 관리소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똑같은 외투여도 18만 원짜리 쓰고 저쪽은 막 50만 원짜리 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소방대원 분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진짜 존경을 가지고 하는 인식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거기다가 막 생겨난 산림대원분들은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그 부분에서도 슬퍼지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점점 나아져야죠. 그쵸. 네. 어느 작가가 나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니까 핫샷분들이 보수가 좀 센 편이기는 하대요. 핫샷도 그 지역에 따라서 보수가 좀 다르긴 한데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거 아니다.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많다라는 그쵸.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핫샷 친구들, 우리 주인공 핫샷 친구들이 보면 그 나무를 지키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군락지를 지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동해안에서 좀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던 산불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 소방대원분들이 투입이 돼서 그 주변을 잘 마무리를 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군락지가. 그래서 뭐지 평행선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왜 똑같이 산악지형이 많은데 유독 강원도에만 그렇게 산불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좀 희한한 기상 현상이 있대요. 이게 양간지풍이라는 건데 원래는 기압이나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달라지잖아요. 네. 특히나 기온은 낮아지는데 양간지풍은 따뜻한 기온이 위로 가게 되면서 역전이 돼서 찬 공기가 엄청 응축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세게 불어버리는 상황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돌풍이 오면 아까도 화재가 더 빠르게 번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대형 화재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더 극단적으로 하는 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또 강원도에서는 특히나 더 잘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요즘에는 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가 대기도 건조화를 시키지만 가뭄도 너무 잦아지고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럼 고사목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수시지, 타니까. 수컷. 그런데다가 겨울에 눈이 오는 시기가 짧아져요. 그리고 겨울 자체도 짧아지니까 토양이 수분을 머금을 시간이 부족해져서 또 건조하구나. 또 건조한데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재해가 나오는 상황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산림이 타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또 기후변화를 시키는 거고. 근데 또 산림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다는 거니까 악순환이네. 완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절대 불 꽁쳐 버리는 사람 누구냐.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제. 안 그래도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 잘못 떨어지는 순간 진짜 화마가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소방관 분들이 더 잦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응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가장 최선은 일단은 불쏘시개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네. 조심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고요. 묵념도 해보고 또 감정적으로 소방관 분들한테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묵념과 감정 공유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네. 오늘도 또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시는군요. 그러네요. 네. 진짜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나가던 많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역시 서사를 푸는데 깡스토리만한 분이 없네요. 네. 네. 오늘 그럼 깡신의 귓방무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